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신 있는가 많이 안 오셨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집에서 혼자 정리하기 위해서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개사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쉽다가 아니라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되는데 나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분 합격하셔야 되는데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학원 나와서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29회 때 오늘까지 여기 우리 기출문제 풀고 앞으로 2주 동안 또 이론 요약정리 할 거예요. 그럼 이론 요약정리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아요? 다 모르죠? 다 모르는데 또 이것 갖고 하면은 또 식상해. 또 재미없어 한다고 다 모르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뭔가 새로운 거 그동안 안 배웠던 거 다 알려드릴 거야. 이제 부동산에 시험이 안 나온 거 다 알려드릴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잘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면 뭔가 식상하니까 이제 2주 동안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제가 2주 동안 또 이론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33회 때 문제를 풀고 의미하셨습니까? 점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출문제를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의도는 어떤 형태로 출제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출제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출제하거나 이런 거 이거 배우고 그다음에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구나.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나 이거 다 풀어봤으니까 수업 안 듣겠다. 그러면 역효과라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오늘 성적표는 매우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들 저한테 풀지 마세요. 다 100% 맞췄으니까. 그래도 제가 3번 문제는 언급해야 됩니다. 왜? 찍어서 맞춘 사람이 있거든, 거기서. 또 13번 문제 전부 다 맞췄고 100% 맞춘 문제가 많이 있어요. 27번 문제도 100% 맞췄고 16번 문제, 17번 문제 다 100% 맞췄습니다. 잘했어요. 그거 100% 맞췄으면 얼마나 쉬운 문제겠습니까? 자, 갑시다 이제. 1번 문제부터 갈게요. 1번 문제는 부동산의 특성이 나왔네요. 부동산의 개념이 나온 게 아니라 부동산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특성, 자연적 특성이네요. 그럼 자연적 특성이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바로 토지용 집약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토지용 집약하고 나오면요. 부증성이잖아요. 부증성. 답은 부증성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부증성.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무슨 말을 쓸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특성을 이야기하라고 제가 여기다 쓰면은 여러분이 부동산의 특성, 즉 영속성이냐 개별성이냐 인접성이냐 이런 말을 하란 말이에요. 적재성은 뭐래요? 적재성 쌓아놓는다. 토지에다 물건을 쌓아놓잖아요. 그걸 적재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적재성이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가경성이란 말도 있어. 부동산의 토지 특성 중에서 가경성. 요 가경성이 뭘까요? 경작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경작. 이런 것을 이제 가경성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기 자연적 특성에서는 요 개별성까지 적재성도 있고 가경성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무슨 말을 쓸 거니까 부동산의 특성을 말하는 소리야. 직접 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직접 하는 법이 이렇게 딱 주어져요. 그럼 직접 하는 법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영속성이죠. 직접 하는 법이 수익하는 법이고 영과 예수 그랬잖아요. 영과 예수. 앞으로 시험까지는 채 80일이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는 법 나왔을 때 여러분은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직접 하는 법 그러면 영속성이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럼 이건 영속성입니다. 네. 자,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란 말 나와요. 토지 공개념. 그럼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니까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뭘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부족하니까 이 토지가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공통의 것이다. 그게 토지 공개념이야. 그래서 너 혼자 많이 갖지 말아라. 그러면 혼자 갖지 말아라. 택지 소유 상한제 이런 것들이 토지 공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 나오면 무슨 특성일까? 그렇죠. 부증성이 나와야죠. 부증성. 그다음에 부동산처럼 사회성, 공공성이 높은 재화가 없습니다.
이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뜻은 사회의 이익에 맞게끔, 공공의 이익에 맞게끔 물건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이 옷이 사회성 공공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럼 이건 부동성입니까? 용속성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부증성입니까? 부증성. 이렇게 부증성.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체유효용이 나와요. 체유효용. 그럼 체유효용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을 한번 말해볼래요? 체유효용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하고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 인접성 나오지 마. 용도의 다양성. 체유효용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부동산학은 체유효용을 추구하는데 이 체유효용을 해야 되는 부동산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각각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요. 그럼 체유효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이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이고, 부증성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체유용해야 되고, 용도의 다양성은 이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용도가 1000가지야. 그럼 이 1000가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인가, 그걸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유용이 나오면 이 두 가지 특성이 나와줘야 된다. 의미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토지용 집약화가 나와. 토지용 집약화. 그럼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그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요, 부증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용 집약화는 이제 부증성인데 23회 때 시험이요. 23회 때 시험이니까 10년 됐네요. 23회 때 시험에 뭐라고 그랬냐면 집가구, 토지 가격이 높다. 그걸 집가구라고 그래. 그럼 토지 가격이 높으면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겁니까? 조방화시키는 겁니까? 집약화. 그래서 이제 집가구 현상 이렇게. 그럼 집가구 현상이 나오면 이 집가구 현상으로 인해서 토지용을 뭐 한다? 집약화시킨다. 그럼 집가구 현상은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조방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원가법은 감정 평가 방법이잖아요. 원가법 적용이 안 된다.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가액 산정하는 것은 원가법, 거래사료이법법, 수익환원법, 공시지가기준법 있는데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곤란하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그래요?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원가법은 만들어내는 물건이잖아요. 제조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조원가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내요. 그럼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건 뭘까? 부증성 때문에 그래요. 부증성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원가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수정이 하거든. 감가수정. 그럼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물건, 감가되는 거.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영속성, 부증성, 이 특성은 토지를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칙적으로 토지를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으면 그럼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원칙적으로는 원가법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만들어내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검단 신도시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검단 신도시 개발할 때 이 토지에다가 아파트 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되기 전에 토지는 뭐라고 해요? 소지. 그럼 소지 취득 가격에다가 개발 비용 더하면 그게 토지 원가가 되잖아요. 그럼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조성지 매립지는. 그러면 이게 야산이었는데 이걸 택지로 만들어서 택지로. 그럼 이게 택지를 조성한 거죠. 그럼 이 야산일 때 가격이 소지 가격이야. 그럼 살 때 평당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그럼 1000만 원에다가 여기 택지로 만들 때 개발 비용이 또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평당 얼마가 돼요? 2000만 원. 그럼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조성지라든지 매립지는
매립지는 원가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원가법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얘들은 이미 출제했고, 얘도 출제했고, 얘도 출제했고, 여기 토지 공개념, 사회성 공공성도 이미 출제했지만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의미하셨나요? 혹시라도 토지 공개념이 나오거나 사회성 공공성이 나오면 그것은 부증성이고, 그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것은 부증성하고 직가고 현상을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유형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직접환원법이 수익환원법이고, 이게 영가이수거든. 영가이수. 그럼 영가이수는 용속성,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환원법이 같은 말인데, 이 수익환원법이 직접환원법이다. 그럼 직접환원법이 나오든 수익환원법이 나오든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용속성이다. 됐습니다. 예, 2번 문제 갑시다. 자, 1번 문제를 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3번에다 답을 하신 분이죠. 3번에 답을 하신 분들은 글쎄 나는 1번부터 틀리고 가야 되겠다, 그럴 의도를 갖지 않으면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1번 문제는. 자, 2번 문제 가자고요. 토지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을 모두 공략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 나오던가요? 1번이죠. 기억만 오른 말이죠. 기억,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낸 토지를 뭐란다? 택지. 니은은 핵지입니까? 핵지가 아닙니까? 핵지가 아니죠. 핵지는 여러 가지 조건, 자연적, 인문적, 행정적 조건이 비슷하여,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핵지가 나오면 가격 수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지금 가격 수준 안 나왔죠? 이런 토지를 일단지 토지라고. 일단지다. 그렇게 일단지. 그래서 니은은 핵지가 아니라 일단지입니다. 자, 디귿, 표본지가 나왔는데, 요 표본지가 나오면 비교 대상은 뭡니까? 표준지. 표본지하고 표준지하고 비교 대상이에요. 그럼 저에게 많이 들었던 것은 표본지를 많이 들었습니까? 표준지를 많이 들었습니까? 표준지. 뭐 할 때 들었어요, 이거? 표준지. 토지 가격 공시할 때. 그럼 지가 공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하는데 그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여기가 우리 인천 서구입니다. 인천의 서구면, 그럼 인천의 서구가 토지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엄청나게 많은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서구의 토지 가격을 공시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것을 표준지 공시가라고 그래.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적인 토지 선정했다. 그것을 표준지라고 그래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 지역별로, 우리 인천의 용도 지역별로, 인천의 행정구역별로, 그러면 인천의 행정구역이면 인천 서구, 인천의 남동구, 인천의 연수구, 인천의 계양구,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로 지가 변동률을 조사 발표해요. 용도 지역별로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한다고. 그럼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할 때 인천의 서구의 모든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 발표한 게 아니라 인천 서구의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하기 위해서 샘플 몇 개를 선정한다고요. 샘플. 그 샘플을 선정한 게 뭐예요? 표본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는 지가 공시가 나오면 표준지고,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하기 위해서 선정한 일단의 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토지, 이것을 표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표준지가 나오면 지가 공시, 표본지가 나오면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 그러면 이제 디귿 봐요. 표본지는 지가 공시 나왔죠. 지가 공시. 그럼 지가 공시면 표본지입니까? 표준지입니까? 표준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표준지니까. 니을,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다. 이게 이행지죠. 그럼 상호간에, 그럼 이행지 후보지? 후보지. 그래서 틀렸고. 그럼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고. 자,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3번 문제 가죠. 3번 문제 100% 맞추는데, 자, 3번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볼게요. 부동산의 공간성이라고 있어요. 이 부동산의 공간성은 여러분 책 16페이지 있는 건데, 이게 토지의 공간성입니다. 토지의 공간성. 토지는 물리적,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보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죠. 그 중에서 자연이 뭐냐? 이런 건 안 내요.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보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연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은 내는 말이에요. 공간. 그럼 부동산의 공간성 이 말은 토지는 공간 덩어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입니다. 그럼 요 검단의 1번지 토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수평 공간이라고 그래요. 수평 공간. 그럼 요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죠. 그러면 공중 공간도 토지고 지하 공간도 토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토지고 요 지하 공간. 그럼 토지는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전부 다 합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합친 입체 공간이다. 이게 부동산의 공간성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라 3차원의 입체 공간이면 토지하고 관련된 거,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전부 다 공간하고 관련돼 있다.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이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과 관련된 법, 토지하고 관련된 법은 수평 공간에 대한 법입니까? 아니면 입체 공간에 대한 법입니까? 입체 공간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수평 공간에 대한 활동입니까? 입체 공간의 활동입니까? 입체 공간 활동. 그 부동산 활동은 공간성이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전문성, 윤리성, 복합 개념, 임장 활동, 그다음에 공간 활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토지가 공간 덩어리면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것,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공간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 공간에 대한 가격, 부동산 활동, 공간 활동, 부동산 법, 공간에 대한 법이 된다. 그러면 지적도 지적 이렇게 배우잖아요. 지적. 그럼 지적은 수평 공간에 대한 지적만 있어야 됩니까? 입체 공간에 지적이 있어야 돼. 입체 공간.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무슨 지적입니까? 수평 지적이나 수평 지적. 근데 앞으로 지역을 새롭게 만들면 다 입체 지역이거든. 그럼 이제 검단 신도시 만들고 동탄 신도시 만들고 그게 신도시 만들어지면 수평 지역 만들까 입체 지역 만들까? 입체 지역 만들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외우는 게 아니라 토지는 공간 덩어리니까 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 되구나.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다 심에 나왔던 거냐? 지적은 수평 지적보다는 입체 지적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부동산 가격은 공간에 대한 가격이고 부동산 활동도 공간 활동이고 부동산 가격은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 되고 됐죠? 그러면 이 부분 여기 검단 1번지 토지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란 말 하늘. 근데 하늘까지 가게 되면 공간이란 말 공간. 그럼 이 부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이 부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인데 그러면 여기 1번지 토지가 있고 여기가 지구 중심이야. 지구 중심. 지구 중심이면 여기도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야 토지. 다 지구 덩어리가 다 토지라고. 토지인데 우리 민법을 보면 요 1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기도 토지고 다 토지인데 여기 지구 중심도 토지인데 그럼 우리 검단 1번지 토지를 밑으로 가서 쭉 가서 지구 중심 여기도 토지라니까요. 지구 중심 막 끓고 있는데 토지야 토지. 토지인데 우리 민법은 이 1번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걸 이제 외우셔야 돼. 그 우리 민법 212조를 보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정해놔요. 그럼 제가 정당한 요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정당한 이익이 지금 이렇게 이 부분까지 해놨습니다. 그럼 이 부분 토지죠. 이 부분 토지죠. 이 부분은 토지인데 토지 소유권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토지죠. 토지인데 이 부분 토지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1번지 토지는 소유권은 이 부분에서 미친다. 그러면 소유권은 수평 공간에 대해서 미치죠. 수평 공간. 이 토지 수평 공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것을 지표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 지하 공간, 이 부분도 지하 공간이고 이 부분도 지하 공간인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이 부분만 토지 소유권이 인정하는 거야. 그것을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 지하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토지인데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여기만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이걸 사적 공중 공간. 이 사적 공중권에 대한 권리를 사적 공중권. 대표적인 게 조망권, 일조권. 그래서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 큰 아파트, 더 높은 아파트가 생기면 조망권, 일조권 보상하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는 토지인데 예, 전파의 교신, 항로, 공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자, 됐나요? 예.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는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광물이 있어. 광물. 아직 미채굴 광물이 있다고. 그럼 이 미채굴 광물은 이 범위만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대상이 되지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한 4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한 4번. 자, 이거 보자고요.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뭐의 대상이다? 광업권의 대상이 된다. 그럼 이제 지하수 있어, 지하수. 여기 지하수. 그럼 이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칩니다.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지하수가 있다. 그럼 요 1번지 토지 소유자 거야. 소유자 거. 근데 미채굴 광물이 있다. 1번지 토지 소유자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이 흘러가.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물이 흘러가면 이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 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용수권이라고 그래요. 용수권. 그럼 이제 용수가 권인데 쓸 용자 물수자. 다른 사람 땅으로 흘러가는 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내 땅으로 흘러가는 물은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용수권. 그럼 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있는 권리.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용수권은 토지 소유권을 분리하면 이게 다 합친 게 토지 소유권이거든.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요거 합친 게 토지 소유권이라고. 그러면 이 용수권은 토지 소유권 중에서 지하권에 속할까요? 지표권에 속할까요? 공중권에 속할까요? 지표입니까? 지하입니까? 물이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요 물이 요 지표로 흘러간다니까. 이렇게 지표권.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분리하면 토지 소유권은 지표권이 있고 지하권이 있고 공중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하수에 대한 권리,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속한다겠죠. 그럼 지하수의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속하는데 그 토지 소유권 중에서 지하권입니까? 지표권입니까? 공중권입니까? 지하권이 되겠지. 지하권. 그럼 용수권은 흘러가는 물을 토지 소유자가 이용한다. 그럼 용수권은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 지표권.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용수권은 토지 소유권에 속하는데 여기까지 5입니까? X입니까? 5죠. 5인데 이게 지하권이다. 그럼 5X? X. 그러면 용수권은 지하권입니까? 아니면 지표권입니까? 지표권이다. 이렇게 하지. 지표권이다. 지표권이다. 이렇게.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부동산의 공간성에 대해서 이제 얼추 살펴봤고,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토지와 관련 제도가 나와. 토지 관련 제도가. 그럼 토지 관련 제도가 여러분 구분지상권은 토지 관련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제도죠. 토지 관련 제도.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토지 관련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제도죠. 그럼 용적률이라는 것은 토지 관련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제도죠. 그럼 이게 토지 관련 제도인데 이 제도들이 토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게 있고 일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일부만.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이 지상권은 수평공간에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공중공간에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하공간에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토지 관련된 제도인데 그러면 수평공간, 지하공간, 공중공간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 구분지상권은. 그런데 개발권 양도제는 지하하고는 관련이 없는 제도. 용적률, 여러분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 계산할 때 지하 부분 면적은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다시. 연면적 계산할 때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하지. 연면적. 이 건물에 이렇게 지하가 있다, 지하층이 있다, 지하 2층이다.
그럼 지상 10층이다. 그럼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죠. 그럼 연면적 계산할 때 이 지하층 면적이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안 들어가는 거야. 용적률 계산할 때. 제가 용적률 계산을 말 안 했잖아요. 그럼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있죠. 그때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럼 용적률은 지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하고 그냥 연면적은 다른 말이야. 그냥 아무 말 없이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한단 말이야. 내일 공법생한테 물어보라고 한번. 응? 근데 용적률 계산을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용적률은 지하보험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요 개발권 양도자하고 용적률이 지하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를 우리 시험에서 3번인가 물어봐요. 의미하셨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보게요. 여러분 책 내용을 보더라고요. 여기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럼 토지 가격은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이건 외울 필요 없잖아요. 토지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공간에 대한 것이 되니까. 그렇죠? 토지 가격도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이미 출제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 민법 212조를 보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공간적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을 보면서 토지 상한에 미친다. 요게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단 말이에요. 중개자 시험에, 우리 개론 시험에서. 그럼 민법 시험에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나왔겠죠. 요게.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수평 공간만 정하고 있습니까? 입체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보면서 토지 상한, 요거에 입체적이라서 상한에 미친다. 입체적. 그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자,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요 지상으로부터 공중까지 30m고 지하로는 20m다. 우리 민법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구체적이라고. 구체적. 근데 우리 민법이 이렇게 정했습니까? 이렇게 안 정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정당한 이익을 보면서 토지 상한에 미친다. 그럼 입체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아니,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추상적. 입체적, 추상적 규정이지 구체적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 요 1번지 토지에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가, 어디서 판단할까? 법원에서. 여러분들 민법 103조가 무슨 조항입니까? 103조? 반사이질서 법률행위죠. 그 민법 103조에다가 반사이질서 법률행위 다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민법 103조는 추상적 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정해놨잖아요. 그 어디서 판단해요? 법원에서. 부처 계약은 뭐다? 무효로 한다. 반사이질서 법률. 그렇게. 그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요거 그러면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 시험에 냈을까 안 냈을까? 냈지. 냈단 말이에요. 제가 빨간색을 듣고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다 가고 그냥 물어보면 냈다고 그렇게 하자고. 자, 어떤 때 이런 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토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1번지 토지인데 그럼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은 안 정해놨잖아요. 그냥 정당 이익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안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 1번지 토지로 여기 인천에 있는 토지인데요. 지하철이 지나가. 이렇게. 지하철이. 그럼 지하철이 지나가면 요 1번지 토지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로 지나가 버리면 지하철이. 그러면 이 토지를 영구히 지하철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인천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럼 너 1번지 토지 소유자 안 돼. 내 토지를 영구히 지하철이 지금 침해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마음보다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 지하철은 정당한 이 범위로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판단해 준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여기까지가 정당한 이익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지하철은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근데 만약에 정당한 이익이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이 지하철은 내 토지를 영구히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보상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그 정당한 이익 범위 어디까지인가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의미하셨나요? 예, 됐어요. 자, 계속 가볼 겁니다.
자, 공중공간 활용인데, 자, 이 부분 활용, 이 부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중공간 활용은 여러분들 이 부분 터집니까 아닙니까? 공중공간 터지죠. 그럼 터지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수평공간이고 여기가 공중공간이고 여기 지하공간이 다 터지죠. 그럼 이 수평공간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수평공간 분할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분할할 수 있죠. 아니 터지 분할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공중공간이죠. 이 부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 터지라니까. 얘도 터지고 그러면 여기 수평공간도 터지고 공중공간도 터지고 지하도 터지잖아요. 그럼 수평공간 하는 게 다 한다고 여기도.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이죠. 여러분 앉아있죠. 저도 앉아있고 싶어. 똑같은 거라니까.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공중공간이 터지잖아요. 그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봐요. 여러분 이 토지인데 이 수평공간 분할해서 이 부분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공중공간 분할해서 이 부분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부분을 공중획지라고 그래. 공중공간 분할 가능하고 그래서 공중획지라고 하고 요거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빌려줬다 임대차. 그럼 공중공간 분할 임대차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 그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분 지상권. 그러니까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공중공간으로 토지니까 수평공간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외울 거냐고 다음. 자 이제요 용적률하고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하고 관련된 제도인데 지하공간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공중공간하고 관련이 있다. 자 한계심도라는 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한계심도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한계심도가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에 있는 건데 이 한계심도가 뭐가 한계심도냐면 자, 요 1번지 토지가 있는데 저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 부분도 토지고 이 부분도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1번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지하로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이용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한계심도라고 그래. 한계심도. 요 한계심도는 깊이의 한계가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이 이 토지인데 여기 지구 중심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용할 때 심도가 있다. 이걸 한계심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왜 서울특별시에서 한계심도를 만들었을까? 서울특별시는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러면 지하철이 한계심도 밑으로 지나가면 그러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그럼 지하철이 한계심도 안으로 들어가면 보상한다 안 한다? 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한계심도가 나오면 지하공간과 관련돼 있고 보상하고 관련돼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한계심도. 그럼 우리 인천광역시의 조례에 한계심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지하철이 지나가는 도시는 다 한계심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저기 시골에 어떤 군 단위에 한계심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기는 지방조례도. 예? 자, 한계심도입니다. 자, 토지소유권의 범위 봅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적 범위하고 내용적 범위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 범위는 뜻이야. 이 토지소유권이 있으면 이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공간으로 어디까지냐? 이게 공간적 범위야. 그럼 요 밑에 내용적 범위는 여러분이 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권 내용이 뭐냐? 그럼 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내용적 범위야. 그럼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법률이 정하는 범위는 있어.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그 말이고 내용적 범위는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리고.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색깔 잘 보세요. 색깔 1번하고 2번 중에서 부동산에 결혼해서 중요한 것은 1번이니까 2번이니까 1번. 그래도 이거 자리를 바꿔준다고.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이렇게 한다고. 봐요.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OX, X. 그럼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걸 외우는 거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무슨 말 됐죠? 요게 어디서 가장 먼저 나왔냐면 사법시험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사법시험에서 요걸 자리를 바꿔준다고.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다시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면서 토지 상한이 미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OX, X.
그러면 둘 중에 다 기억한 게 아니라 요 1번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됐지요? 그렇지? 자, 그만해 이제. 정당한 이범에서. 정당한 이범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범에서 이렇게 법률이 정하면 틀린 말이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옳은지만 이렇게 나오면 옳은 말이고,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면 틀린 말이란 소리야. 이렇게.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입니까? 상대적 권리입니까?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일까? 상대적 권리일까? 절대적 권리는 신성 불가침이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가 절대적 권리야. 그럼 여러분 토지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침해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토지 수용. 그럼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 이게 사회성 공공성이야. 사회성 공공성. 그럼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만들어보면 되니까. 못 만드니까 이게 수용해야 되고. 그게 토지 공개념 이런 거야. 사회성 공공성. 자, 부동산의 공시 방법.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토지와 건물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등기로. 그래서 토지는 등기함으로써 공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동산은 뭘로 공시합니까? 점유로. 자, 끝났어요. 자, 문제 갑시다. 3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이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민법 211조. 자,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에서 1번하고 3번 중에서 우리는 3번을 기억하셔야 돼.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 요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X.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맞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한다. 한계 심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계 심도는 지하 공간 활용과 관련돼 있고 왜 한계 심도가 만들었는가? 보상. 지하철 지나갈 때 보상과 관련해서 한계 심도가 만들어졌다. 4번 토지의 공시 방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보다 등기다.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산은 토지하고 그 뭐다? 정착물. 이걸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5번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OX, X.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독립정착물하고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하고 종속정착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될 수 있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이냐? 독립정착물인데 건물, 명인방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모, 판례한 농작물. 글쎄 이걸 또 왜 쓸까? 이걸 쓰는 자체가 희한하지.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야지. 선생님 나는 쓰고 싶으면 그럼 써. 아우. 지금쯤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 선생님 나 모르는데 그럼 쓰시. 괜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3번 문제 100% 맞췄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배경 설명 다 했으니까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나왔을까요? 이거는 개발론 파트에서 나왔어요. 개발론 파트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개발론 파트에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하는데 그 조합에게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여러분들 요약정리 131쪽 가면 이런 게 나온다고. 긍정적을 주는 거, 부정적 주는 거 전부 다 반대야. 전부 다 반대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외울 필요 없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택건설 사업자인데 근데 용적률이 할증됐대요. 용적률이 높아졌대요. 그럼 나에게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그러니까 어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할 때 조합은 수만큼 주택건설하는 게 아니라 분양,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됐대. 조합원은 200명이고 그럼 아파트 건설했는데 호수가 305명 100호를 일반인에게 분양해야 되죠. 근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가가 올라갔대.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장에는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공사비가 감소할 거니까 긍정적.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사비가 다운되니까 긍정적. 기부 체납해야 될 면적이 감소한다. 긍정적. 여기 사신 분들이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아파트 건설되면 와야 돼. 그럼 이주비 대출 받는데 이주비 대출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긍정적. 조합원이 부담금이 인하됐다. 긍정적. 공사비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긍정적이죠. 애우는 게 아니죠. 애우면 안 돼. 어떻게 다 애울 겁니까? 아직 대체제 보완제도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럼 4번 갈게요. 여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모두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긍정적.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부정적. 대출 이자율 상승했다. 부정적. 초기 분양률이 저조해. 안 팔려. 부정적이지. 자,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했다. 긍정적.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매수 예정 사업부지. 이걸 사서 여기다가 아파트 건설하려는데 요 가격이 올라가. 그럼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그럼 긍정적은 몇 개입니까? 1개. 자, 1개는 뭔가 찜찜하지만 그래도 답은 1개입니다. 자, 5번 갑시다. 5번은 외우지 마세요. 또 안 나옵니다. 5번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여기 보면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건 할 수 없어요. 임차인의 대출을 알선한다? 무슨 브로커야? 그지? 그러니까 대출 알선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다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우지 말고 대출 알선 저런 거 하지 않는다. 또 나오진 않을 거니까. 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도 그저 준 거죠. 우리 개발에서 개발 방식이 있었어요. 개발 방식은 자체 개발 방식이 있었고, 자체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력 개발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험 부담이 커요, 적어요? 커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다 하니까 위험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나온 게 지주 공동사업이야. 그럼 지주 공동사업에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주 공동사업에 공사비, 대물, 변제행이 나오고. 자, 이하고 똑같은 게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나와요. 등가 교환 방식. 1번에서 쓰는 방식. 그럼 두 번째,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주자.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 나오고. 사업만 네가 해라. 사업을 맡긴다.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이 나오고. 그러면은 신탁 계열 방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소유권 이전이란 말 나온 게 어딜까? 신탁 계열 방식. 그럼 수수료란 말이 나오면요. 수수료는 사업 수탁 방식과 신탁 계열 방식. 사업 수탁 방식과 신탁 계열 방식. 두 개 다 수수료가 나와요. 수수료. 둘 다. 이 두 개가 수수료란 말이 나온다고.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있고, 개발업자가 있어요. 개발업자. 그러면 돈은 누가 돼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돈 내지 않으니까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야. 수수료만. 그러면 신탁 계열 방식으로 수수료 나오고.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경, 공사비 분양금 정산. 여기서는 수수료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자, 그럼 수수료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여기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만 맡겨주는 거야. 사업만. 그럼 개발업자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 인건비 수수료 받나간다. 이건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 니은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 받았습니다. 신탁회사가 무슨 방식? 신탁 계열 방식. 거저 준 거죠. 예, 답이 2번. 자, 틀리신 분 있다는 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가봅시다. 자, 7번 문제 가자고요. 7번 문제 거미집이론인데, 7번 문제는 그럼 거미집이론 그러면 저에게 주로 배웠던 게 수렴, 발산, 순환을 배웠어요. 그럼 거미집이론은 세 가지 사항을 배워야 돼. 수렴, 발산, 순환 이게 아니고, 거미집이론은 이제 개념 배우고, 거미집이론의 성립한 조건, 가정 배우고, 그다음에 유형 배우고. 그럼 거미집이론은 이제
의 개념에서는 중요한 말이 거미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죠. 그러면 거미집은 동태입니까? 정태입니까? 동태. 그럼 거미집에는 여기 생산기한이 장기 이거 필요 없고 동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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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적 이렇게 해야 돼. 거미집이론은 동태적 이론이다. 동학적이다 이렇게. 그럼 정학적, 요 정학적이 동학적하고 반대거든. 그럼 거미는 동태다. 동태적 이론이다. 요거 기억하고 비교 정학적, 다른 말로 정태적 그러거든. 정태적. 정태적 그러면 틀린 말이야. 거미는 움직인다. 동태적. 동태적. 이거 하면서 그랬잖아. 거동 이렇게 했잖아요. 거동. 거동.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뭐 없는 단독행위 하면서 거동절 상추 먹고 해 치치 이런 말 했었어 안 했어요?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러면 동태적이다. 그다음에 거미집이로는 제가 양파를 예를 들었는데 농산물 가격 결정이에요. 농산물. 농산물. 그럼 농산물 가격 결정은 농산물은 생산기간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그래서 생산기간이 장기인 재화. 이게 농산물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이론인데 왜 우리 부동산에서 배울까? 그러면 건축물이 생산기간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봐봐요. 양파 수요가 증가해요. 양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양파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봐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아파트가 올라가요. 하루아침에 아파트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가격이 양파 가격과 농산물 가격과 유사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걸 배우는 거라고. 자, 이게 개념이야. 두 번째,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조건.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혹시 조건 기억나가 봐봐요. 조건.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합니까? 일정 경우 후에 변합니까? 수요. 수요는 즉각 변화. 거미집 이론에서 중요한 말은 공급은 일정 경우 후에 변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양파 가격이 막 올라가요. 지금 양파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양파 공급이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양파 공급이. 내년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거미집이 되려면 봐요. 가격이 변했습니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수요가 변한다? 그러면 거미집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미집이 만들어지려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지금까지 거미집 이론은 수렴, 발산, 순환을 너무 많이 냈다고. 그러니까 거미집이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출제했는데 거미집 이론이 19회 때까지 이제 출제 여기까지 봐봐요. 여기까지는 수렴도 내고 발산도 내고 거미집 이론의 전제도 내고 요 가정도 내고 요 개념도 내고.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여기 1번이 개념이라고 이제 2번으로 가면 거미집이 성립한 전제 조건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19회 시험까지는 거미집 이론의 개념도 내고 요 개념에서는 동태직이라는 거, 그다음에 가정, 전제 요것도 내고, 그다음에 그동안 배웠던 거 여러분이 거미집 이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유형, 수렴, 발산, 순환 이렇게 냈단 말이야. 다 19회 때까지는. 그럼 이제 20회 때부터 해서는 요거 두 개는 전혀 내지 않아. 20회 때부터 해서 33회까지 작년 안 냈고 32회까지. 그럼 22회 때부터 해서 33회까지 14년 동안 7번을 출제하는데 거미집 이론. 그럼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이죠. 7번 출제하는데 7번 다 요걸 낸단 말이에요. 수렴, 발산, 순환. 의미하셨죠? 그러면 너무 많이 냈잖아. 수렴, 발산, 순환을. 그러면 얘를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평균 2년에 한 번씩 내는데 33회 때 안 냈으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동안 수렴, 발산, 순환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전제 조건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는 즉각 변화하고 공급은 바로 변합니까?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변한 거 똑같아요. 그럼 수요는 즉각 변화하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요는 즉각 변화,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 지금 우리나라의 양파 가격이 한 알당 10,000원 한다면 10,000원. 그럼 짜장면 못 먹어. 짜장면 다 양파로 하잖아 이렇게. 그럼 10,000원 하면 집에서 양파 못 먹어. 네? 음식점 가면 양파 주라고 하면 양파 없어요. 나가세요. 그런다. 그러면 양파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양파 가격이 한 알에 10,000원 한다 하더라도 양파 공급이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년에 되는 거라고.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히 후에 변합니까? 상식. 그 상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뭘 상식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거미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변하면 양파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한참 후에 변한다. 맞죠? 그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가로가 나오면 더 이렇게 나온 거야. 가르쳐. 이제 가로 한번 해볼게요. 요 금기가 뭐냐면 지금. 그럼 지금 양파 공급은 올해 양파 공급 우리가 양파 공급된 거 올해 양파 공급은 올해 가격일까요? 작년 가격일까요? 작년. 전기가 작년이야. 작년 가격 결정됐다는 거야. 작년 가격으로. 그럼 내년에 양파 공급은 올해 가격으로 결정된 거야. 올해 가격으로.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공급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이것을 금기의 공급은 전기 가격 함수다. 근데 가격이 변하면 수는 즉각 변한다. 금기의 수는 지금 양파 수에는 지금 가격으로 결정됐다는 소리야. 요 가로가 나오면 우리한테 죽으란 소리야. 그러니까 다른 경제학 시험, 예를 들어서 평가사 시험이라든지 공인회계사 시험이라든지 비율리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거미집으로 나오면 요걸 출제한다. 이렇게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출제해.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 이 말을 출제 않고 이렇게 출제한다. 그다음에 공급자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오로지 지금 가격만 생각한다는 거야. 내년 가격 생각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비합리성, B자 빼고 공급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OX, X. 그럼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내년 양파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가격만 생각한다.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 여기 이제 3번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OX. 다시 해볼게요. 거미집 이론에 의하면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OX. 오,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게 한 번 냈고 2번 이렇게 내요. 거미집 이론은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OX? X. 이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자, 거미집 이론의 전제. 1번. 수요가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화. 2번. 가격이 변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화. 이 두 개를 묶으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차이. 공급자가 합리적, 비합리적? 비합리적.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란 말은 공급자가 오로지 지금 가격만,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거미집은 전부라 배웠던 거 수렴, 발산, 순환, 유형. 수렴형은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가 탄력점이 수렴, 수탄수, 기울기 나오면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그러면 수렴, 공기수. 이거 반대는 뭡니까? 활산. 같으면 탄력성, 기울기가 같아지면 뭘까? 순환.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수요함수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급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수렴인가 발산인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한 문제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봐요. 거미집 이론의 유형과 그다음에 대체제냐 보완제냐 물어봐요. 제가 두 개 나오면서 제가 그랬네요. 우리 시험은 주로 대체제를 물어보는데 보완제를 물어보려면 그러면 A, B를 준다고. A, B를. 우리 부동산은 보완제가 찾기 쉽지 않아요. 아파트하고 보완제가 뭐야? 찾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대체제를 주로 물어보는데 보완제를 물어보고 싶으면 A, B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볼래요? 자,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 A 분산도 나오고 B 분산 나왔으니까 재화가 두 개 나온 거죠. 그럼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겠지. 그럼 A의 가격이 올라갈 때 B의 수요가 감소한다. 하락이 아니라 감소한다겠죠. 감소한다. 그러면 A의 가격이 올라갈 때 B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동안은 우리는 이것만 했잖아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대체잖아. 그럼 이거는 뭡니까? 보완제지. 보완제. 네, 그럼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A 시장하고 B 시장을 주면서 이게 수렴이냐 발산이냐 물어봐요. 그럼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왔을 거나 이렇게. 그럼 A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함수 QD는 100만에서 P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Q 앞에 숫자 몇? 1 나누기 P 앞에 숫자 몇? 1. 그럼 수기는 1. 공기. 공급선의 기울기는 공급함수는
EQS. 그다음에 P가 1이죠. 그럼 2를 1로 나누라. 그러니까 2. 기울기 나왔으니까 뭐라고 쓸까? 공기수라고 쓴다.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다.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 뭡니까? 수렴. 얘는 수렴입니다. 자, B로 갑시다. B 수기. 그다음에 공기 이렇게 나오죠. 그 B는 여기 있네요. Q 앞에 숫자 1 나누기 P 앞에 숫자 몇? 2. 그러면 수기는 2분의 1. 자, 공기 3 나누기 6.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그럼 수기하고 공기하고 똑같네. 그럼 뭡니까? 순환. 그럼 답은 수렴, 순환, 그 다음 뭐요? 보완지. 됐습니까? 예. 수렴, 순환, 보완지. 됐네요. 답은 몇 번이고요? 1번.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예.